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단부터 시작되는데 설명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설명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 분류와 구분, 그리고 분석, 비교까지 하겠습니다. 정의와 예시가 더 있긴 하지만 그것은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이 기본자입니다. 나눌 분자이죠. 칼도로 8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8조각 내는 것, 이것이 나눌 분자인데 그 중에서도 분쟁이란 낱말, 그리고 분을 기본적으로 하는 낱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분단되었죠. 나눌 분, 오른쪽은 쇠 근자인데 이것은 칼이나 도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르는 것입니다. 자를 단. 일본이 패망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주했죠. 그리고 두 개 사이를 위도 38도, 북이 38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38선이죠. 그랬는데 6.25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오랜 동안 밀고 밀리는 전투를 하다가 결국은 휴전을 했죠. 휴전. 전쟁을 잠시 쉬는 것입니다. 휴전과 종전은 다르죠. 종전은 종이 마칠 종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종전이고 잠시 쉬는 게 휴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아니라 종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이 휴전선이 요 가운데 것이 휴전선인데 여기에다가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못 내려오도록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한계선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북방 한계선 그리고 남방 한계선입니다. 가끔 뉴스 내는데 보면 여기에 철조망을 치고 군인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남방 한계선 이 밑에 다시 선을 두어 가지고 민간인 통제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민통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도 어쨌든 넓은 땅이고 그래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러 들어갔다가 다시 농사를 짓고 나오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곳, 이 안에 민통선 안에 그들의 농토가 있습니다. 하여간 38선과 북위 38도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나뉘어진 것이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휴전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둥굴단자입니다. 둥굴단. 그러니까 나누어서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모아놓은 것, 이것이 분단입니다. 보통 이 분단이란 말 어디서 씁니까? 교실에서. 교실에서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학급을 다시 나누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분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몸체자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서 어떤 단체에서는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서기도 뽑잖아요. 그렇게 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회장, 부회장, 서기 이렇게 이런 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전거 동호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단체인 거죠.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 좋아할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동호회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는 모임, 이것이 동호회입니다. 그 다음 자를 단자인데 이쪽일까 저쪽일까 그것을 잘라서 즉 판단해서 정하는 것, 이쪽이야. 너는 네가 범인임에 틀림없어라고, 범인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범인임에 틀림없어라고 정하는 것. 그래서 단은 판단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단정입니다. 그런데 동음이의어죠. 이렇게 쓰는 단자가 있어요. 이것은 발을 단자 또는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자, 한복이죠. 한복을 입은 모습이 매우 단정하죠. 그러니까 바르고 바르다. 그러면서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품위를 지닌 것을 포함시키는데 이 끝단자로 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끝에 제일 남쪽에 있는 땅끝 마을이 있죠. 땅끝 마을. 마을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단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남쪽 끝이 남단이고 북쪽 끝이 북단입니다. 그 다음 서쪽 끝은 서단이고 동쪽 끝은 동단이죠. 단은 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아하다란 말도 이해해야 합니다. 단은 단정하고 아는 우아하다는 거죠. 우아하다. 자, 단정하면서 우아합니까? 단아한 모습. 한복은 보통 단정하다 보다는 단아하다와 연결됩니다. 보통 단정하다고 하면 학생들의 복장을 얘기할 때 단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른의 경우에는 우아하다란 말이 들어가서 단아한 모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은 우아하다는 뜻인데 조선의 음악 중에는 아악이 있고 향악이 있고 당악이 있습니다. 이 당자가 들어가면 중국이란 뜻이죠. 중국의 궁중음악이 당악이고 이전에 궁중에서 내려오던 음악 이것을 향악이라고 합니다. 향악. 그런데 아악이라는 것이 있죠. 우아한 음악. 이 아악은 이전에 내려오던 궁중음악을 절대 음감을 지닌 세종대왕은 음감이 매우 뛰어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일일이 구분해서 한글을 만들었죠. 절대 음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정비한 궁중음악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음악의 시간에 나오는 것이니까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 궁중음악은 그 당시에 세종 당시의 궁중음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악이냐, 향악이냐, 당악이냐. 그거에 따라서 악기들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이 악과 대비되는 게 소악입니다. 이 속은 민속이란 뜻이에요. 민속, 민간의 음악이 소악입니다. 청산별곡 이런 노래들이 소악이에요. 민가에서 부르는 노래. 자, 비속어도 알아야 되죠. 비는 낮을 비자입니다. 그래서 격을 낮추는 것이 비어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머리인데 동물은 대가리, 사람은 이, 동물은 이빨, 사람은 목, 동물은 모가지. 그래서 한국어는 사람과 동물의 격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머리를 대가리라고 부르면 뭐죠? 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속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 속된 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18 하는데 시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뜻은
fuck you란 뜻입니다. fuck you. 그렇게 욕이라든가 이 격이 없는 수준이 품위를 지키지 않는 그런 말을 속어라고 합니다. 보통 속어라고 하면 욕 같은 것이 이 속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어 시간에는 비어와 속어를 합해서 그냥 비속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비어 속어로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 분리는 나누어서 이는 이별. 자,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게 뭐죠? 이륙이죠. 땅으로 내려앉는 것은 착륙이죠. 즉 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하다란 뜻이에요. 멀어지다. 요즘은 반려견, 반려라는 건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반려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반려견. 개일 때는 견, 고양이면 반려묘라고 하죠. 묘, 고양이 묘. 그런데 사람들도 이런 분리불안이 있어요. 이 분리불안은 지나친 간섭 또는 의존, 기대를 의자입니다. 기대해야지만 존재하는 것, 의존. 이런 경우 결국 부모가 문제죠. 부모가 너무 억압적일 때. 그때 아이들은 흔히 분리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그렇다고 그러죠. 특히 이 반려견의 경우에는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죠. 즉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포와 비교해야 됩니다. 공은 두려운 거죠. 두렵다, 두렵다.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커다란 뼈를 발굴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용처럼 크니까 길고 크니까 그래서 무서운 용 그래서 공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물론 공룡도 종류는 대단히 많지만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가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불안은 안절부절 못하다. 원인이 뭔지 몰라도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있죠. 그것이 공포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다른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죠. 수는 거둘 숫자고 거는 갈것자예요. 그러니까 거두어 간다는 뜻이죠. 누가? 재활용하는 회사에서. 그것이 분리수거입니다. 국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이렇게 나누고 그 비문학 중에는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설명이라는 건 뭐냐? 복잡한 것을 쉽게 어려운 것을 쉽게 전달하는 것, 즉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분류, 구분, 분석, 그리고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교와 대조는 두 개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비교는 서로 다른 것들의 유사점이나 공통점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대조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 차이점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대조인 거죠. 정의라는 것은 점은 부피나 길이를 갖지 않은 어떤 위치만 갖는 것. 그것이 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뜻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의 방법에는 분류, 구분, 분석, 정의, 예시, 비교, 대조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분류라는 건 뭐냐?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를 배우게 됩니다. 이건 뭐냐? 개, 늑대, 여우 이렇게 있을 때 공통점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객과죠. 그것이 바로 분류고, 구분이라는 건 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즉 객과에는 개, 늑대, 여우가 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구분이에요. 그럼 분석이라는 건 뭐냐? 조금 전에 이 쇠 근자가 들어가면 도끼, 칼이 된다 그랬죠? 나무를 도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를 석자예요. 그럼 분석은 뭐냐? 나눌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자, 태양광은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죠. 색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어디가 파란색이죠? 대충 이 부분이라는 걸 알겠지만 이 파란색의 경계가 어디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연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눌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석이다. 자, 그러면 태양광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죠?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도 빛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적, 빨강색이죠? 빨강색 바깥에 있는 광선. 그래서 이쪽은 적외선입니다.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느냐? 이쪽은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자입니다. 보라색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파동이 매우 짧아요. 파동이 짧다는 것은 투과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과력이 좋다는 얘기는 통과하는 힘이 좋다는 얘기 뭐냐면 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보통 선스크린 크림을 바르죠. 그것은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적외선은 어떤 때 쓰느냐? 이건 파장이 길어요. 이렇게 긴데 이것은 밤에 어떤 동물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붉은색으로 나타나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전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이것이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탐지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눈으로 만든 집을 뭐라고 합니까? 이글루라고 하죠. 이글루. 그런데 이 이글루는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사냥을 나갔을 때 사냥을 하루 이틀 3일씩 갈 수도 있잖아요. 눈보라와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얼음으로 임시로 만든 집 이것이 이글루라고 합니다. 이 이글루는 거주하는 집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 에스키모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은 이 에스키모의 뜻이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즉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에스키모인들을 보고 멸시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은 그런 명칭을 칭호를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린란드 쪽에는 이누투족이라고 얘기하고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유픽족이라고 얘기하고 러시아에서는 그 알류시안 열도 있죠? 거기서는 알류트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에스키모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종족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한쪽에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쪽의 지역 사람들을 이제 에스키모라고 부르면서 혐오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지 에스키모라는 명칭 자체가 혐오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에스키모, 날고기를 먹는 자들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인간이 생존하려면 기본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비타민도 꼭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얼음 지역에서는 채소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타민은 채소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비타민 결핍으로 죽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개라든가 고래를 잡으면 그 피를 섭취한다는 거죠. 왜? 비타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건조한 기후, 풀이 거의 없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도 그 건조 기후에서도 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잡으면 그러면 그 피를 먹는 또는 그 유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때로 소 목을 침으로 찔러갖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왜? 비타민을 보충해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이 있고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야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설명의 방법 중에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분류와 구분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류는 종류란 뜻이에요. 종류. 그러면 이 종의 정의는 뭐냐? 예를 들면 늑대와 개를 교배하면 거기서 늑대개가 나오죠. 즉 종이 되려면 교배를 해서 그 새끼가 나와야지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아이고 참 변종이네. 그럼 참 별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변종이라는 건 뭐냐? 종자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다리가 짧은 개가 없었는데 우연히 돌연변이에서 이런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어떤 귀족이 이걸 보고 귀엽다고 해서 이런 개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가 짧은 개들은 다 그 종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변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변했다. 그래서 유별나게 다른 종류일 때 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그놈 참 별종이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쓰는 경우예요. 별은 특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별종이다라는 이야기는 특별하고 이상하다. 그때 별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종의 개념,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면 자칼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칼까지 포함되는 개 속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개 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우가 더 들어가면 이것은 개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와 개과와 다른 무슨 과가 또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고양이가 더 들어가면 고양이는 원래 육식동물이죠. 그래서 식육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토끼와의 차이는 뭐냐? 다 젖먹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포유라고 할 때 포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 유는 젖 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젖을 우유라고 하죠.
그래서 젖먹이를 동물을 포유강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물고기는 또 어떠냐? 물고기는 척추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척삭 동물이라는 겁니다. 척삭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뽑았더니 척추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섹, 그럼 벌레와 곤충과의 차이 뭐냐? 이것도 다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류라고 하는 건 뭐냐? 공통점을 뽑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에서 류로 가는 것. 종에서 류로 가는 것이 분류고, 구분은 뭐냐? 자, 이것들의 차이가 뭘까? 벌레, 공통점은 벌레에서 동물이지만 아래 거와의 차이는 이것은 벌레라는 거죠. 이것은 이 벌레, 곤충은 척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빼고 나머지가 척삭 동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구분이라는 건 뭐냐? 동물을 다시 나누면 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을 또 나누면 어류 뭐 어쩌고 해서 또 포유류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것이 구분입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 생물 시간에는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라고 얘기하죠. 동물의 구분, 식물의 구분 그런 말 안 씁니다. 분류예요. 왜? 무수히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공통점을 뽑아서 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종속, 과목, 강문, 계가 되는 거예요. 1960년대 우리는 계문, 강목, 가속종으로 외웠는데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왜? 공통점을 뽑아서 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종속, 과목, 강문, 계예요. 그러면 동물계가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죠? 식물계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생명이 있는 거지만 또 생명이 없는 물체도 있죠. 자, 물의 정의가 뭐였죠?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대상을 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생명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생물. 그게 바로 뭐예요? 광물이죠. 돌. 그러면 동물, 식물, 광물의 공통점이 뭐죠? 물입니다. 지금 이 설명하는 방식은 뭡니까? 분류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고 얘기하죠. 우정, 평화, 증오, 삽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물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는 몇 시간 전에는 이 물을 통틀어 얘기할 때 만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를 통틀어 얘기하면 뭐가 되죠? 만사가 되는 거죠. 세상 만사가. 물론 만물과 같은 뜻이 삼라만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사물이라고 한다. 자, 위로 올라가죠? 지금 이 방식은 바로 분류의 방식입니다. 구분은 그 반대다. 그럼 앞에서 분석을 얘기했는데 분석과 구분은 그럼 차이가 뭐냐? 분석은 나뉘어지지 않는 걸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구분은 어떻습니까? 고양이와 여우는 구분되는 거죠, 원래가. 그 차이입니다. 원래 구분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분석이냐 구분이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비교를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비는 견줄 비자예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줄비, 견줄교인데 이거는 사귈 교자지만 수레바퀴입니다. 즉 수레바퀴 두 개를 서로 나란히 비교하는 거죠. 수레바퀴 두 개는 나란해야 바퀴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주다는 뜻이에요. 그럼 비교는 뭐냐? 서로 간의 공통점, 유사점을 살피는 것이,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이 비교입니다.
그럼 이 비자가 들어가는 낱말들 있죠. 대비한다. 자, 물과 사의 차이가 뭐냐? 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비도 있어요. 동음 이의 어. 이 비는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와요. 허리케인이 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죠. 허리케인에 대해서 준비한다. 이것이 대비입니다. 그 다음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과 A와 B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B는 A의 2배다. 1.5배다. 이것이 비율입니다. 비중은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게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고, 비중을 말하자면 수는 물의 4.6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게를 갖고 따지느냐, 중요도를 가지고 따지느냐, 둘 다 씁니다. 그 다음 비유가 있죠. 비유와 상징 차이가 뭐예요? 이 유는 은유란 뜻입니다. 은유, 비유, 직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건 공통점과 유사점으로 두 개를 서로 연결할 땐 비유라고 하고, 두 개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연결된 것은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왜? 비둘기는 사실 비둘기가 지니는 성질은 평화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비둘기 보면 굉장히 욕심사나운 동물이에요. 평화와 무관합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가지를 물고 와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일 뿐이에요. 유사점,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분수죠? 그러니까 수를 나눈 것이 분수죠. 그 중에 밑에 것을 분모, 엄마라고 얘기하고 위에 것을 분자,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인수분해, 분해하다란 말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있죠. 그럼 24는 어떤 수를 요인으로 인자로 하고 있느냐? 24는 3 곱하기 2의 3승이죠. 이렇게 더 이상 나뉘어질 수 없는 인수로, 가장 작은 수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인수분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인수분해가 매우 중요하죠. 계산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신분, 신은 몸, 신자죠.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건 누구 피를 받았느냐, 어떤 남자의 피를 받았느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신분입니다. 결국 이제 핏줄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가 신분 사회예요. 개인의 능력이나 양심과는 무관하죠. 그래서 홍길동전을 보면 길동은 매우 뛰어나고 총명하지만 어머니 춘섬이 천민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신분도 천민인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핏줄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신분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중세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세. 근데 이 중세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자, 고대 사회, 근대 사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만 세가 들어갔네요.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죠. 시대로 나누는데 요거만 세로 나눠요. 세를 사용해요. 왜? 중간에 낀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낀 세대다라고 해서 중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중세는 전부 다 신분사회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다음 본분, 신분에 합당한 뿌리가 되는,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자기 신분에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칠 과자죠. 지나칠 과, 허물 과. 그래서 자기 신분에 지나치다. 그래서 아이고 이건 과분한 대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분합니다. 그 다음 분신.
자기 몸을 나누어 가진 것이 분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애기들은 부모의 분신인 거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분신. 그 몸을 나눈 것이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을 잡아라 하고 명령이 내리니까 홍길동이가 자수하겠습니다라고 나타나죠. 그랬는데 보니까 경상도에서도 한 명, 전라도에서도 한 명에서 전국에서 8명의 홍길동이 잡혀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홍길동이 여럿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홍길동이 나타나니까 나머지 그 8명의 7명의 홍길동이 전부 썩은 빗자루였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을 분신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구분해야 돼요. 동음이의어. 자, 나무목, 수풀림이죠. 밑에 뭐가 있어요?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태울 분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불태우는 걸 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는 걸 자살이라고 해요. 지금 이 사진은 틱광득 스님 1963년에 분신을 한 사진입니다. 이 틱광득이라고 하는데 틱은 우리나라의 석가모니라고 할 때 해석이라고 할 때 석자입니다. 이게 베트남 발음으로는 틱이에요. 틱. 그 다음에 우리 한자음은 광덕이지만 덕이 넓다 그런 뜻이지만 베트남 발음으로는 꽝득 이렇게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동아시아 쪽이 대부분 그렇지만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가톨릭이었죠. 천주교. 프랑스가 철수하고 나서 그 친프랑스 인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식민지에서 꿈이 뭐였겠어요? 철저하게 프랑스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사고방식이 프랑스 제국주의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야만이라고 주장하고 미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신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이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고통스러울 텐데 가부좌를 한 자세를 풀지 않고 꼿꼿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가시면 이 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에서는 선분이란 말이 있죠.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나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선이 있는데 이것을 나눈 것, 자른 것, 요것이 요 빨간색 요 부분이 선분이에요. 그러면 양쪽으로 무한히 나가는 건 뭐라고 하느냐? 직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쪽은 막혀있지만 한쪽으로 쭉 무한대로 나가는 반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을 구분해야 됩니다. 선분은 선을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또 내분, 외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내분은 뭐냐? 이게 지금 선이잖아요. 선분이 있습니다. 선분을 m 대 n으로 나눈 것. 이게 내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이 내분점이죠. 근데 외분은 뭐냐? 이게 선분입니다. m 대 n으로 나눴다고 하면 이 n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m 대 n으로 외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경우에는 또 뭐가 있느냐? 내심이 있고 외심이 있죠. 삼각형이 있을 때, 자, 각각의 각을 2등분을 해요. 각각의 각을 2등분합니다. 각각의 각을 2등분합니다. 그럼 요 교차점, 요것이 바로 내심이 됩니다.
여기서 심은 마음심이 아니라 중심심자입니다. 같은 심이지만 마음이란 뜻도 있고 중심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접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각 변을 수직 이등분으로 나누면, 수직 이등분이죠? 수직으로 나누면 교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외심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꼭지점이 접하는 원, 이것을 외접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심은 각을 2분의 1 해서 교점이고 외심은 2등 선분을 2등분해서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점이 외심이 된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인수분해를 설명했습니다. 인자가 되는 숫자로 분해, 나누는 것, 이렇게.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소인수분해라는 말을 써요. 소는 뭐냐? 이겁니다. 물질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눴을 때 그것을 원소라고 얘기하죠. 이 소는 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장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수가 소수예요. 소수. 3,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죠? 2,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수로 분해하는 것이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8팔의 칼도, 그래서 칼로 8조각을 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나눌 분자다. 이게 기본자입니다. 그럼 왼쪽에 뭐가 들어갔느냐? 실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이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쟁, 이리저리 자주 다투는 것,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국경 분쟁. 분란을 일으킨다. 난을 일으키는 거죠. 어지러운 거죠. 그 다음 내분이 일어난다. 그 안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합집산해 가면서 얽혀서 싸우는 것. 이것이 내분입니다. 그 다음 노사분규. 규는 규탄하다란 뜻이에요. 큰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것이 분규입니다. 그 다음 분실. 잃어버리는 거죠. 분실물. 이것은 쌀미가 들어갔습니다. 쌀을 그러면 조각을 내는 거죠. 가루로. 그래서 가루분. 그런데 옛날에는 쌀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담근 다음에 그 위에 뜨는 단백질 가지고 얼굴에 발랐대요. 그래서 이 분은 화장품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분을 바르다라고 할 때 그 분은 화장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젖을, 우유죠. 우유를 말려서 가루로 만드는 게 분유죠. 유는 젖유자입니다. 유방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젖을 먹고 크기 때문에 먹을 포자 써서 포유류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이 동물. 그 다음 전분인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갈면 이것이 이제 그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궁전 전자에 삼수변이 들어가서 이것은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침전시킨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가라앉을 전이에요. 그래서 그 가라앉은 것을 걷어내서 다시 말려가지고 만드는 것이 당면 같은 것이죠. 당면. 그게 전분입니다. 그 다음 분홍. 자, 가루를 냈어요. 그럼 보통 곡식 가루 내면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죠. 그래서 흰색과 홍색을 합한 것이 뭐냐? 그것이 분홍입니다. 우리가 핑크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밀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곳. 쟤는 만들 제자입니다.
제작하다. 그래서 가루로 만드는 곳, 이게 재분소입니다. 그 다음 분쇄, 가루로 빻아내는 것, 가루로 빻아내는 것이 분쇄합니다. 그래서 침략의 야욕을 분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분쇄기가 있죠. 믹서, 분쇄기. 그 다음 분진, 진은 위에는 사슴 녹자고 밑에는 흙토입니다. 사슴이 땅 위를 달려가면 먼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은 먼지 진자예요. 그래서 가루로 날리는 먼지를 분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분소라든가 석탄을 만드는 곳 이런 곳은 분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그 가루를 마시면 진폐, 규폐 이런 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예, 진폐, 먼지가 폐에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 분필, 이것은 그 석회암 종류를, 조개 껍질 종류를 갈아가지고 다시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연필처럼 만들죠. 그것이 분필입니다. 요즘은 안 쓰지만 20세기까지는 학교에서 분필을 썼어요. 그래서 분필로 이렇게 글씨를 썼던 거죠. 그 다음 분말, 가루를 낸 끝이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작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가루를 분말이라고 합니다. 분말 주스. 그 다음 그 가루로 낸 것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잖아요. 라면, 국수, 쫄면, 그것이 바로 분식입니다. 그런데 동음이이어 이 분식과는 구분해야 돼요. 이 식은 수식한다라고 할 때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서류를 숫자를 조작하는 것, 이것이 분식 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그릇 명자입니다. 요건 그릇이에요. 그래갖고 위에 분자가 들어갔고 이것은 동이, 항아리입니다. 동이, 항아리란 뜻이죠. 그래서 화분, 항아리 여기다 꽃을 심잖아요. 화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뭐예요? 이건 화분이 아니라 이것은 요강입니다. 옛날엔 화장실이 멀고 깜깜하고 무섭고 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그 먼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 그래서 그 흙을 구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동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는 이게 잘 깨지니까 노쇠로 이렇게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요건 뭘까요? 도자기처럼 생겼죠? 이건 서양 귀족들의 요강입니다. 분은 이렇게 파인 곳, 항아리, 이것이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꽃받침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나무를 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분재라고 하죠. 심을 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항아리에 심는 것, 동이에 심는 것이 분재예요. 지금 이 사진은 강원도 강촌 구곡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폭포가 제일 높은 곳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폭포는 이 문배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가면 이게 폭포물가 밑으로 떨어져요. 여기를 이 문배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하고 양쪽에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곳을 분지라고 해요. 분지. 항아리처럼 이렇게 움푹 파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분지는 대구가 분지입니다. 팔공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이 열매 보이나요?
이 열매는 복분자입니다. 사실은 이 복분자는 산딸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차이가 뭐냐면 산딸기는 오래돼도 빨간색이 그대로인데 복분자는 색깔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왜 복분자냐? 복은 엎어질 복자예요. 항아리가 엎어진다. 이 분이 뭐냐? 요광입니다. 왜 항아리가 요광이 왜 엎어져요? 워낙 정력이 좋아서 힘이 세서 오줌을 싸면 이 요광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정력에 좋다. 그래서 이름이 복분자라고 붙은 겁니다. 이 복은 엎어질 복자예요. 자,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뒤집혔죠? 이런 것을 전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역시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전복사고로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비유가 들어갔죠. 비가 들어가면 전부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 꼭 기억하세요. 비유가 들어가면 전부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개 분자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사방으로 덮여 있는 그걸 무드가 있다고 하죠. 분위기라고 합니다. 안개로 둘러싸여 있는 기운, 이것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 좋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성낼 분자입니다. 분노라고 할 때. 이 노자는 위에 있는 것은 산해종 노자입니다. 산해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갈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한자를 씁니다. 분노.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격렬하게 격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남북의 분단, 38선, 휴전선, 그리고 설명의 방법, 분류, 구분, 분석, 비교, 이거 외에 정의와 예시가 있었죠. 그리고 비교에서 비유와 상징의 차이, 그 다음 이것이 기본자이지만 실사가 들어가면 실이 엉킨다는 뜻이고, 쌀매가 들어가면 가루가 되고, 그릇이 들어가면 동이 항아리가 되고, 비유가 들어가면 날씨니까 안개분이고, 마음심이 들어가면 찢어진 마음, 분노죠.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네, 분자죠, 분. 그럼 뜻은 뭘까요?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손으로 화장을 하는 겁니다. 배우들이 화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장이라고 하죠, 분장. 분장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다음 시간은 불공정 거래와 불교와 붕당, 비정부지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